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정말 흥미로운 관계 변화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협력적인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뉴스 봤습니다. 정말 갑작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왜 이렇게 급변했는지, 또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을 좀 짚어보죠. 뭐랄까,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갈등의 시작점부터 봐야겠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이번 갈등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 이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던데요. 아, 네, 그 법안이요. 이걸 둘러싸고 촉발된 거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보다는요, 이 법안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충돌 지점이 됐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법안이 도화선이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시작은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을 두고 정말 강하게 비판하면서부터였어요. 역겹고 터무니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와,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네. 심지어 특정 지역 예산 챙기기, 그러니까 영어로 포크라고 하죠. 그런 걸로 가득 찼다고 비난하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한테 아예 법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까지 했어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보통 CEO가 저렇게까지 정치적인 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것도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머스크는 원래 좀 효율성이나 재정 건전성 같은 걸 강조하는 발언을 종종 해왔으니까 어쩌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뭐랄까 즉각적이었고 굉장히 개인적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난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백악관을 떠난 거요. 아, 그 정부 효율성 부서 책임자 맡았던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잠시 맡았던 백악관 정부 효율성 부서 DOGE라고 불렸던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법안에서 전기차, EV 세금 공제 혜택이 빠지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비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쳤군요. 근데 실제로 연방 차원에서 EV 구매 의무화 정책 같은 건 없지 않았나요? 네, 그런 정책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머스크가 점점 지겨워져서 자기가 직접 나가라고 했다.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허허, 이건 진실 공방으로 가네요. 당연히 머스크는 강하게 반발했죠. 법안 내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또 EV 세금 공제 이슈가 비판의 핵심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머스크는 왜 비판했다고 주장한 건가요? 오히려 법안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법안 속에 역겨운 항목들의 산더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요.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덧붙였는데 어떤 주장이요? 자신의 지지, 특히 선거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승리도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 그 2억 9천만 달러 이상 지원했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금액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한 거죠. 이야, 이 지점부터는 정말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건데요. 거의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위협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위협적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머스크 소유 회사들 있잖아요. 스페이스X 같은 것들. 특히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은 회사들을 딱 지목해서 정부 보조금이나 계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압박인데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정부 계약에 굉장히 준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압박이었죠. 머스크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냥 잊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Go ahead, make my day. 이걸 인용하면서 어디 한번 해보시지?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정말 영화처럼 받아치네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 소셜미디어인 X 플랫폼에서
아예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까지 올렸어요. 네, 정당 창당 설문이요. 이건 정말 판이 커지는데요. 단순 응수를 넘어서 거의 정치적인 세력화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에서 17%요? 하루 만에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걸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500억 달러 이상이 그냥 사라진 셈입니다. 머스크 개인 자산도 당연히 크게 줄었고요. 한 172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172억 달러.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이랑 비교하면 완전 반대 상황 아닌가요? 그때는 머스크가 100억관 떠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백악관을 떠난다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22%나 급등했었거든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물론 테슬라 주가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을 순 있겠지만요. 네, 맞아요. 사실 테슬라 주가에는 다른 악재들도 좀 겹쳐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영국이나 독일,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좀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판매량 감소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술, FSD나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점, 이것도 부담이었을 거고요. 네, 안전성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는 이슈죠. 거기에다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 출시가 좀 지연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고요. 이런 여러 악재들이 이미 존재하긴 했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네요. 하지만 이번 트럼프와의 정면 충돌이 결정적인 하락 촉매제가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 시점과 하락폭을 보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특히 공화당 쪽은 좀 난처했을 수도 있겠어요. 대체로는 좀 벌이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싸움에 직접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죠. 아, 관망세를 취했군요. 네,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한 말이 딱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개와 소화전 사이에는 끼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썼어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확실히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일부 의원들은 또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 좀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정당 창당 설문을 하든 뭘 하든 실제 정치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참 복잡하네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책들은 또 계속 추진되고 있었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안보부의 Quiet Skie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항공 승객들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데 공화당 내에서도 정치적 반대파 감시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비판을 수용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책 변화는 없었나요? 콜로라도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12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여행 금지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었죠? 용의자의 국적이 이집트였는데 정작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는 이집트가 빠졌다는 점 때문에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두고 차별적인 정책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관련 조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규 유학생 비자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학생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였죠. 그렇군요. 국내 정책뿐 아니라 대외 관계 쪽은 어땠나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계속 유지됐을 것 같은데요. 네, 여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자신이 종식의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자평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본인이 핵심 인물이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재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이런 언급은 또 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쟁을 아이들 싸움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싸움이요. 참 트럼프 대통령다운 발언이네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한 후에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서로 방문하자는 약속까지 했다고 하고요. 오, 미중 관계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네요. EU와의 관계는요? EU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상이 잘 안 될 경우
결렬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뭐랄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네요.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압박 카드는 계속 쥐고 있는. 맞습니다. 정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한때는 협력자처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이 두 거물이 예상치 못하게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네, 그게 발단이었죠. 그리고 이 충돌이 테슬라 주가 폭락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시장 충격을 가져왔고요. 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날아갔죠. 근데 이런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책이나 대외관계 기조는 또 나름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특히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과 또 세계적인 기술 기업의 리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불안정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공개적인 말 한마디 혹은 이런 충돌 하나가 금융시장이나 관련 산업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맞아요. 테슬라 주가 폭락이 그걸 그대로 보여줬죠. 바로 그겁니다. 특히 스페이스 X 사태처럼 정부 계약이나 어떤 규제에 민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최고위층의 정치적 관계 변화나 발언 하나하나가 정말 핵심적인 경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인 변수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두 유명 인사의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정치와 거대 기술 기업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또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가 시장과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역학관계가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만들어낼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